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린 뉴딜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 대시민 토론회를 진행 맡은 이유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흔드는 다양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중 기후위기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숙제입니다. 2020년은 기후 이상 재난으로 큰 고통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는 전 세계 모든 이들의 공통 숙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구 평균 기온 1.5도 이하 안정화를 위한 그린 뉴딜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이 기후위기를 막고 환경과 경제를 살릴 묘책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토론회에서는 건물과 교통, 에너지, 폐기물, 숲 이렇게 각 분야별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에 나선 6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립니다. 자, 먼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으로 재직 중인 권민 기획관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 중인 신재은 생태보존국 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후행동포럼 위원이자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쓰레기 박사, 쓰레기 해설가를 자처한 분이시죠.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기후에너지분과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이규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관련해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실 유정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2시간 동안 이 5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의미 있는 토론 시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TBS TV와 유튜브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실시간으로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김상아 아나운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2시간 동안 라이브 채팅창을 통해 소통할 아나운서 김상아입니다. 오늘 그린 뉴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 대시민 토론회는요, 여러분의 참여로 이뤄집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로 접속하신 후에 TBS 유튜브를 검색하시면요, 그린 뉴딜 토론회 라이브 채널이 하나 뜰 텐데요. 이곳에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마음껏 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또 궁금증이 생기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살펴보고 소통하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교수님 토론 진행해 주세요. 네, 김상아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토론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토론의 주제이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소개되고 있는 그린 뉴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린 뉴딜에 대해 들어본 분도 있을 테고 들어보지 못한 분도 있을 텐데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린 뉴딜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권민 기획관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저희가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상당히 많이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탈탄소 사회, 경제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특히나 공공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재정 투자를 해서 이 과정을 가속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를 늘리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 그린 뉴딜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나 올해 그 코로나19와 같은 유례없는 재난 상황에서는 이런 경제를 극복하는데 그린 뉴딜의 중요성이 더 강조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린 뉴딜이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기후 위기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심각했는데요. 도대체 어느 정도로 피해가 지금 심각한 정도인가요? 네, 아마 올 여름을 지나면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길고 강력한 장마를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올 5월만 당장 떠올려 봐도 굉장히 심각한 폭염으로 올여름에 폭염 피해가 있을 거다 이런 예측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채로 전국의 한파, 폭염, 가뭄, 홍수 다양한 피해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기후 위기와 불평등 그리고 또 어떻게 먹고 사는가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바로 그린 뉴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잘 시행되려면은 지방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죠. 그 1,0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텐데요.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께서 준비한 이런 발표를 먼저 듣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시의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세요. 네. 예, 서울시의 그 그린 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 각국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로 모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씨 이내로 제한하고 그래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넷제로 하기 위한 그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올해 말까지 우리나라의 장기 저탄소 전략을 제출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 정부들도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후위기를 선언을 했고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지난 7월에 그린 뉴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발표를 했고요.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여 년 전부터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여러 계획들을 그리고 사업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그리고 태양의 도시 사업 등을 통해서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은 온실가스량을 줄여오고 재생에너지를 늘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에서 보시다시피 서울의 온실가스는 2005년 대비해서 저희가 한 5% 정도 줄여왔습니다만 2050년까지 넷제로를 해서는 더욱 더 많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1인당 한 5톤 정도씩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계신데요. 이 양을 대폭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서울에서 온실가스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건물들에서 쓰는 다양한 전기나 가스와 같은 에너지가 온실가스의 6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수송 부문, 그리고 폐기물 부분 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온실가스 대책은 이러한 부문별로 어떠한 저감 대책들을 추진해서 줄여나가느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미 1년여 전부터 많은 전문가분들이 참여하셔서 각 부문별 대책들을 만들었고요. 서울시의 관련 실국들에서 실행 계획을 짜왔습니다. 지난 7월에 제가 계획을 발표했고 오늘 이 자리와 같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연말까지 실행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서울시는 넷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2005년 배출량에 비해서 80%를 줄이고 나머지 20%는 나무 심기나 재생에너지 등을 통해서 상쇄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서울 시민들이 1인당 한 5톤 배출한다고 그랬는데요. 2050년이 되면 1인당 1톤씩만 배출하셔야 되고 나머지를 나무를 심거나 태양광을 하셔서 스스로 상쇄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문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이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주된 전략은 오래된 건물들은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구조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특히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처럼 취약계층이 많이 사용하는 그 건물들부터 리모델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축하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하시도록 규제와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 수송 부문입니다. 그동안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그린카드 보급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매우 미미한 상황에 있습니다. 올해 이미 저희는 공공부문에서는 새로운 차를 살 때는 이러한 그린카로만 구매하도록 하고 있고요. 시내버스들이 현재 CNG 버스들이 대부분인데 수명이 다해서 교체할 때는 모두
전기차나 수소차로만 바꾸도록 저희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차량은 아예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목표를 같이 달성하기 위해서 시내 지역에 대해서는 그 오래된 차들에 대해서는 운행 제한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서울시 특성에 맞는 태양광이나 연료전지를 최대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0여 년 동안 10배 이상을 늘려왔습니다만 할 수 있는 모든 부지를 찾아서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도시의 자립도를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폐기물 처리 분야, 여기서는 온실가스의 한 6%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감량을 통해서 그리고 자원화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쓰레기들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저희 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 묻히는 그런 생활 폐기물이 제로가 되도록 하는 게 저희가 목표고요.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서울시 안에 충분한 처리 시설을 갖추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그 자원순환 분야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녹지 분야입니다. 저희가 온실가스를 많이 줄여도 어느 정도는 상쇄를 해야 됩니다. 상쇄의 주단 수단이 숲가꾸기, 녹지 조성입니다. 이런 숲 쪽은 도시의 생물 다양성을 늘리고 자연 토양을 지키고 물순환을 원활히 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그러니까 건전한 도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많은 나무를 심을 것이고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에코마일리지를 자전거 쪽 그리고 승용차 적게 타기, 재활용 부분까지 늘려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자립마을도 300개까지 늘릴 계획이고요. 이런 그린 뉴딜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하실 수 있도록 서울시의 환경교육센터도 내년에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 내부에서도 이러한 저희의 체계 그린 뉴딜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의 메타 거버넌스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예산 성립에 있어서도 기후 요소를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는 기후 예산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2050년까지 서울시가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다른 패널들께서는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규진 교수님. 네, 교통 부분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과거 10년 동안 온실가스를 한 15% 정도 감축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었죠. 그 이유는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다른 것 같은 좀 지속 가능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은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신재영 국장님. 네, 사실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원전 하나 줄이기처럼 2011년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정책들이 타 지자체 굉장히 귀감이 될 만한 좋은 사업인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후위기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굉장히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는 조금 더 과감한 그런 정책 전환도 필요하지 않을까. 교통수요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시민들께서 동의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겠지만 혼잡통행료 제도라던가 좀 이렇게 획기적인 수요 관리도 좀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 좀 고민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더 과감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 주셨는데요. 이 기후 위기 대응에서 이 지방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그린 뉴딜 정책 이 중요한 정책을 만들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드셨나요? 사실 그린 뉴딜이 올해 들어서 어떻게 좀 더 화두가 됐습니다만 사실 저희는 작년 한 1년여 전부터 장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내부에 관련된 부서들 모두 참여해서 하나하나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7월에 저희가 2050년까지 넷제로 구상을 밝힌 거고 연말까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짤 계획입니다. 오늘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그리고 저희가 자치구나 의견 수렴을 하면서 주시는 의견의 강도에 따라서 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보다 더 강력한 대책들을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따라서 더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력한 대책이요. 정책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 코로나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그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면서 또 동시에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추세의 일회용품 사용이 계속되면은 이제 비록 적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폐기물 분야에서는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작년과 비교하면은 쓰레기 배출량이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경우에는 또 재활용이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활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태워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플라스틱을 태우는 거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더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탄소 중립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넷제로라고 하는데요. 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드는 정도까지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이거 정말 어려운 숙제인데 이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앞에는 이제 저희 수립 과정을 말씀드렸고 사실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거는 사회 구조, 경제 구조를 상당히 바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라는 공공에서는 저희의 행정 역량을 이곳에 최대한 쏟아부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예산, 내부적인 인력이 최대한 이 분야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기후 요소에 얼마나 우리 서울시 정책 사업이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해서 예산 편성에 고려하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서울시의 조직 체계가 이러한 위기 상황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것들을 보다 더 촘촘하게 고민하는 과정 등을 통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그린 뉴딜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서울시 발표에서 주목할 지점이 바로 건물입니다. 서울에서 건물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68.2%로 상당히 높은, 가장 높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은 사실은 우리나라 전역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넘어서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공통의 숙제입니다. 관련해서 이명주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께서 준비한 자료를 듣고 이 발표를 듣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건축물은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건축물은 어떤 디자인 어휘를 사용해서 디자인되어야 하는가, 이 기후위기 시대 이런 내용을 초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 전체 면적의 3%에 해당하는 면적이 사실 도시라고 하는데요. 그 도시에서 전 세계에서 배출하는 75%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가시티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과 같이 인구와 건축물이 밀도가 굉장히 높은 그러한 도시에서는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 전체 전력 사용량의 83%가 건물이 사용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들으신 것처럼 68.2%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이 바로 건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건물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하지만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사실 이번 여름에도 우리는 많은 홍수를 경험을 했고 또 산불, 혹한, 폭염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빈번해질 텐데요. 어떻게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자연재해에 적응해서 살 것인가, 건물이 어떻게 하면 피신처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한 1992년에 지어진 건물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오래된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요. 그 전체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가 어디에서 손실되나 이렇게 봤더니 단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틈새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유, 옷바람이 굉장히 춥다, 코가 시립다라는 말이 사실 우리의 건물에서는 에너지 손실을 야기시키는 그런 말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창호 부분에서 열 손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단열이 안 되는 벽 쪽으로 열 손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니 우리 20세기에 사실은 우리가 건물을 싸고 빨리 많이 지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에너지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보일러를 틀고요. 더워지면 에어컨을 켜고 그리고 가습기, 제습기에 요즘 같은 경우는 산소 공급기까지 그리고 또
바이러스가 나오니까 그 모든 걸 틀어놓고 유리창을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에너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물에서 어떻게 우리가 에너지를 덜 쓰면서도 따뜻하고 시원한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건축물은 사실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라는 말을 에너지는 건축물 외피를 따른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편리하고 기능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에서 이제는 가능하면 틈새 바람이 없고 단열이 잘 되고 좋은 유리창을 쓰고 좋은 단열문을 쓰는 것이 정말 좋은 옷을 입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어떻게 제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건축물 자체는 이렇게 단열을 잘하고 좋은 자재를 사용하고 좋은 설계를 하게 되면 기존 2009년 대비,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10년 대비 좋은 자재와 좋은 설계만 해도 사실 61%가 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는 노원구 사례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되는 그런 건물들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열 손실을 줄이는 그런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열 손실을 줄이는 건물들을 과거에 독일에서는 패시브 하우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패시브 하우스를 만들면서 전 유럽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를 생산을 많이 하는 건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요소를 어떤 식으로 도입해서 건물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외피를 만들 수 있는가, 옷을 만들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열이 새어 나가는 곳을 다 막고 단열을 꼼꼼하게 하고 좋은 유리창과 그리고 또 유리창 크기도 작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겨울에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열을 흠뻑 막기 위해서 오히려 유리창을 더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리창은 키우되 북쪽의 유리창은 줄이게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사고를 가진 건축물 외피를 만들어야 되겠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건축물 외피를 만들 때 외단열 그리고 단열, 벽체에 대한 단열도 중요하지만 유리창 그리고 유리창의 프레임까지도 단열이 잘 되고 그다음에 단열 문까지도 된 이후에요. 심지어는 틈새도 막아줘야 되지만 여름철에 냉방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외부 블라인드까지 설치해 준다면 굉장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건물을 설계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사례를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완공된 단독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한 52평으로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약 52평 정도 되고 제곱미터로는 171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이 단독주택이 지금 5월 9,900원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냥 기본료만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온수에 해당하는 비용은 별도로 내고는 있지만 LPG를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전기요금이 그만큼 적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좋은 건축물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이 건물에는 특히나 태양광 전지판이 한 5kW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왼쪽 그림을 보시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붕 위에 태양광 전지판이 5kW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 주택 앞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외부 블라인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노원 이지하우스 우리나라 최초로 공동주택에 외부 블라인드를 설치해서 여름철 너무 더울 때는 햇볕의 복사열을 차단하면 실제로 실내 공간에서 에어컨을 조금만 틀어도 그 쾌적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면 건축물은 어떤 디자인 어휘를 사용해야 되는가? 옷은 잘 입지만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태양광 전지판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쓰는 만큼 아무리 전략했어도 또 쓰게는 되거든요. 이 쓰는 것만큼은 다시 생산해 보자라는 개념에서 제로 에너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택은 살기 위한 발전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노원 이지하우스 121세대가 살고 있는 행복주택이 있는데요.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주택입니다. 한 2년 동안 어느 정도의 비용을 에너지 요금으로 사용했는지 분석한 결과 한 세대당 하루에
1,370원 정도의 비용으로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뿐만 아니라 취사, 가전제품, 공용전기의 세금까지 포함한 비용을 지불하고 원로는 한 4만 1,000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평균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런 태양광 전지판을 붙이면 혐오스럽지 않느냐?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즘 근래에 태양광 전지판을 인면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강동구청의 본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구청 건물로는 처음으로 리모델링이 된 그린 리모델링이 된 건축물인데요. 이렇게 전면에 과거와는 달리 태양광 전지판을 사용해서 친환경적인 건물이라는 것을 네, 구민들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강동구청 제2청사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인데요. 지금 과거와 달리 새로 지어진 건물의 그림을 보시면 태양광 전지판이 잘 안 보이시죠? 근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빼꼼하게 바로 옆에 태양광 전지판이 남쪽을 향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이건 노원구에 있는 공릉동 보건지소 건물입니다. 서양이거든요. 그래서 햇볕이 너무 따가운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햇빛은 막고 그리고 태양광 전지판을 통해서 전기는 생산하되 바람은 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으로 설계된 인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여긴 노원구 이지하우스의 인면인데요. 공동주택에도 저런 태양광 전지판을 디자인만 잘하면요. 디자인적으로도 사실은 태양광 전지판을 하나의 디자인 어휘로도 쓸 수 있지만 또 전기를 생산하는 좋은 효자 노릇을 하는 그러한 에너지 비용을 아끼는 그러한 요소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요즘 태양광 붙이고 나면 옥상 정원 올라갈 수 없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옥상 정원과 태양광 전지판은 상생할 수 있는 건물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건물입니다. 강동구의 둔촌도서관이 이제 조만간 개관할 텐데요. 저 건물은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 도서관이 건물 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옥상에도 도서관이 될 수 있고 그 옥상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게 태양광 전지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내가 쓰는 만큼 다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태양광 전지판까지 붙여서 우리가 생산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에너지 절약 기술과 고효율 설비 기술 그리고 청정 에너지 기술과 우리가 투명하게 에너지를 볼 수 있는 IT 기술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신축할 수도 있고 그린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단독주택에서부터 시작했지만 단지로 나아가고 그리고 지역으로 나아가고 도시로 나가서 제로에너지 도시까지 만들고 제로에너지 지구촌까지 만든다면 우리는 화석에너지 감축도 할 수 있고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자연재해로부터 우리가 적응해서 살 수 있는 좋은 피신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주 다양한 사례들도 같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방법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한국에서 어떤 속도로 확대될 것 같다고 전망하세요? 네, 지금 2020년부터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취득 의무화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2, 3년 당겨서요. 2023년부터 만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취득 의무화를 하신다고 해요. 지금 우리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2025년까지 3년에서 5년 동안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이 자재 시장, 설계 시장, 건설 시장에 정확한 시그널을 줘서 정말 우리가 제로에너지를 갈 거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량, 좋은 제품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을 만들고 좋은 인재를 양성해서 설계 인력, 건설 인력을 만들어 놓는다면 실제로 우리는 이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화 그리고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신축 건물을 정말 전국뿐만 아니라 지구촌으로 K건설, K제로에너지 건축물로 확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직 궁금한 게 많지만 이분 발표를 듣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에너지 부분에 대한 발표입니다. 우리 서울연구원의 유정민 부연구원위원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자, 발표해 주시죠. 네, 저는 서울시 2050 탄소 중립 중에서 태양광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는 2012년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를 시작으로 태양광 확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말까지 250메가와트의 태양광을 설치한 그런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1기가와트 태양광 확대 목표 그리고 나아가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확대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 태양광 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장애 요인들 상당히 좀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낮은 에너지 요금이라든지 부지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복잡한 절차와 규제, 주민 민원, 담당 공무원의 인식 부족,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서울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방안들 중에 몇 가지를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태양광 부지 발굴과 신속한 인허가 문제입니다. 이미 서울시는 가용한 공공부지에 태양광을 100% 설치하겠다라는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태양광 탐사대를 운영해서 가능한 부지를 발굴하고 태양광을 신속하게 검토 추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더 나아가 시민들이 직접 발굴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원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태양광 사업들이 자치구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치구의 담당 공무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신속한 처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이런 방안들을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서울시가 갖고 있는 여건상 건물 태양광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특히 민간 건물의 태양광을 얼마나 확대할 것이냐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건물주에게 가장 실질적인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태양광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센티브 말고도 신규 건물에 대해서는 태양광이나 옥상 녹화 등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서울시에서 에너지 혁신 지구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을 통해서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과 태양광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의 옥상을 빌려서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누수라든지 화재 혹은 이제 소유권의 이전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들을 좀 보증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건물에 태양광이 설치되기 용이하도록 건물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지금 말씀드린 방안 중에서 몇 가지 예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뉴욕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린 기후동원법을 제정을 하면서 신규 건물에 대해서 옥상 그 리모델링 시 규모나 건물 종류에 따라서 옥상 녹화 혹은 태양광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가까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시공사에서 태양광 예비 건물 시범 사업을 해서 태양광이 손쉽게 옥상에도 설치되고 배전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물에서도 이제 옥상뿐만 아니라 이 벽면을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 기술에 대한 투자와 시장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창호와 외벽 등을 이용한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좀 필요하고요. 서울시는 이미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런 BIPB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인 시장 확대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태양광 사업 등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구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건물이나 부지에 직접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태양광 사업에 투자해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 등이 좀 적극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고요. 나아가서는 이런 공유 태양광에 대한 투자 이익에 대해서 세금 면제하는 방안 등을 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좀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태양광에 대한 어떤 가짜 뉴스 혹은 부풀리기 뉴스가 일부 언론이나 정치 세력에 의해서 좀 확대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태양광 확대에 대단히 큰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시민 홍보와 좀 그 모범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태양광이 갖고 있는 좀 환경적, 경제적 편익 등을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좀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양한 재생 가능 에너지원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태양광은 도시에 아주 잘 어울리는 재생 가능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이 지금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태양광은 중금속과 전자파 문제가 심각하다. 태양광 발전을 하면 유해 폐기물이 발생해서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도대체 이 진실은 무엇인지 이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많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 태양광에 대한 문제점들을 밝힌 레포트나 보고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 빛반사 문제인데 사실 빛반사는 유리 건물이나 어떤 건물의 벽체에 비해서 이 태양광의 빛반사율이 훨씬 떨어집니다. 태양광은 빛을 흡수해서 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원리이기 때문에 빛을 최대한 반사하지 않고 흡수해서 에너지화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빛반사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파 같은 경우도 일반 가전 제품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로 이제 인버터에서 이 전자파가 발생을 하는데 인버터의 거리에 따라서 급격하게 전자파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인버터 가까이에 오래 머물거나 이용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사실은 전자파에 대한 문제도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태양광 얘기를 했는데요. 또 건물로 같이 또 연결해서 들어가 보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또 노후 건물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든 또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지을 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이나 또는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정책들이 있는지 권민 기획관님 말씀해 주시죠. 예, 아직 우리나라가 에너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싸다 보니까 네, 이런 데 투자하셔서 자발적으로 투자 수익을 보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다양한 그 지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가꿈 주택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노후 단독 주택지에서 주택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시게 되면 전체 사업비의 50% 액수로는 최대 1,200만 원까지 저희가 직접 지원해 드리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요. 이 대상이나 지원 비율을 높이는 걸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건물에서 이런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하실 때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제로 금리에 가깝게 빌려드리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건물이 오래돼서 아예 새로 짓게 되는 경우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 성능을 입증한다면 용적률이나 층수 인센티브를 드리거나 취득세를 감면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건물에서 온실가스 줄이는 게 지원만으로 해결은 안 되고요. 저희가 새로 건물을 짓거나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켜야 할 수준, 에너지 성능 또는 온실가스 총량을 정하는 약간 다소 불편함을 드리는 정책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규제 정책과 지원 정책을 동시에 이렇게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태양광 설치 얘기하다 보면은 부지 문제가 꼭 따라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태양광이냐, 이게 또 녹지 파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태양광과 녹지 확보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사실 태양광은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태양광 재생에너지 인증서의 가중치를 1.0에서 0.7로 좀 낮춘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무분별한 산지 훼손을 좀 막기 위한 제도적 좀 토대는 좀 마련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조건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이명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건물에서 얼마든지 태양광과 옥상 녹화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특히 농촌 같은 경우도 영농 태양광 사업이라고 해서 얼마든지 영농 사업과 태양광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제도의 설계에 따라서 위험성은 있지만 충분히 함께 갈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신재훈 국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것 때문에 환경단체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네. 사실은 녹지가 좀 값싼 땅, 개발 유보지 이렇게 좀 많이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말고도 주택이라던가 아니면 산업단지, 뭐 골프장 등등 모든 개발 사업에 취약한 게 사실이고요. 그중에 좀 태양광 관련된 부분은 좀 과하게 정쟁화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정 어떤 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도 좀 총체적인 측면에서 자연자원 총량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 한반도의 녹지를 어떻게 조성하고 관리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앞서 건축물 관련해서도 비용이 좀 우려되는 점이었는데요. 태양광에서도 보면은 녹지 얘기도 나왔지만 건물 일체형 태양광 보급이 또 어려운 이유는 기술 문제도 있지만 건축비 상승 문제 때문입니다. 또 이것도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초기 지원 방안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시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베란다에 태양광 하실 때 서울시가 상당 부분 지원해 드리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리고 그에 건물이든 뭐 주택이든 어디든 태양광 하실 때 한 전체 설치비 한 절반 정도를 지원해 드리는 프로그램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BIPV 건물 일체형 태양광은 서울과 같이 태양광 설치할 공간을 찾기 어려운 데에서는 건물과 융합한 태양광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도시 디자인 측면에서도 많이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디자인이 우수한지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최대한 70%까지 설치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것을 더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외에 태양광을 혹시 발전 사업으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서울형 FIT 지원도 하고 있고 설치비를 직접 융자해 드리는 그리고 서울시 부지를 빌려드리는 것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 이것도 또 중요하고요. 또 동시에 수요 관리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업 건물이나 가정에서 에너지 수요 관리 또 사용 절감을 위해서 시민들이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텐데요. 이명주 교수님 좀 추천해 주신다면? 네, 과거에는 따뜻하게 옷을 입고 콘센트를 뽑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건축물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하게 되면 EU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침체의 돌파구로 그린 리모델링을 핵심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내가 들어가야 할 건축물이 정말 그린 리모델링된 건축물인지 내가 짓게 된 건축물을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지을 의향이 있는지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가능하면 그런 건축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을 꼼꼼히 살펴보려고 노력하는 마음 이 정도만 있어도 사실은 그 마음 때문에 제도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오히려 과거의 리모델링이 아니라 이제는 그린 리모델링, 과거의 건축물이 아니라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해서 화석 에너지 의존도가 낮춰지는 그런 건축물을 선호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더 빨리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리모델링 이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건물과 에너지 분야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 시각 시민들께서는 어떤 의견을 공유해주고 계실까요? 김상아 아나운서 현재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는 시청자 의견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실시간 라이브 채팅창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그중에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이 님께서는 좋은 토론 기대됩니다 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대옥하님은 태양광도 디자인적으로 예쁘게 설치할 수 있겠네요 라며 아까 본 사진 의견 남겨주셨고요. 이렇게 실시간 댓글 말고도 또 다양한 질문도 올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C윤님께서 남겨준 시청자 질문입니다.
교통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상당한 것으로 아는데요. 태양광을 자동차, 태양광 선박처럼 교통에 접목한 사례는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해선 교통부문 전문가이신 이규진 교수님께서 대답해 주신다면요. 네, 자동차 부분에서 교통을 활용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움직이는 동력원인 자동차 자체를 이제 태양광 연료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지금 현재 실험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 대한 태양광 도로는 지금 네덜란드에서 지금 거의 개발 막바지 단계에 들어가 있고 일부 단지에서는 지금 시범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의 경우에는 이제 충전소 자체도 이제 전기차 충전소를 태양광을 가지고 이제 충전하는 인프라를 지금 시범 사업이 구축 중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완료되면 이제 좀 더 정착해서 확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보내주시는 의견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토론 진행해 주세요. 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발표인데요. 이번에 이 교통 이야기입니다. 이규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소 센터 교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교통 부분에서 온실가스 감축 전략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계십니다. 이규진 교수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네, 교통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지금 발표했었고 그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하나의 녹색 그린 뉴딜이 하나의 축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탈탄소 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린 모빌리티 정책이라 그래서 4가지 주요한 정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친환경 자동차 전환을 위한 것들 외에 이제 교통 수요 관리나 공공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책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그 효과가 좀 기대된다고 지금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또 좀 더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고려해야 됐으면 하는 의견 5가지 정도 제가 좀 정리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견은 일단은 교통 부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비약적 개선을 의미하는 퀀텀 점프 전략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일단 철저한 지표 관리가 일단 우선돼야 될 거고요. 이를 기반으로 이제 연차별 모니터링이 지금 동반돼야 되는 체계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2009년도에는 202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4.3%로 이제 설정을 했었고 2015년도에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4.6%로 이제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그 목표대로라면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 부분에 대한 것은 한 6천만 톤 정도 수준이어야 되는데 현재 2020년 현재 시점에서의 교통 부분 온실가스가 1억만 톤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현재 목표와 실행 간에 상당한 간극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약적 개선의 퀀텀 점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렸던 거고요. 그를 위해서 이제 장기적인 목표보다는 단기적으로 연차별로 점검해가는 그 체계가 집중 보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린 것이고요. 특히 이 인벤토리, 즉 이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하기 위한 것들이 모니터링하는 것이 단순히 주유소에 대한 연료 사용량으로 지금 추적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움직이는 것들, 즉 자동차 통행 등록 대수나 주행거리와 같은 좀 직접적인 관리 지표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서울시나 전국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이런 친환경화에 대한 것들은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1인당 자동차 등록 대수, 즉 경제가 성장하면 자동차 등록 대수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인당 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금 현재 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해당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나 기타 다른 지자체의 온실가스를 재평가하게 되면은 현재 수송 부분 배출량이 지금보다 한 30%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 드리고자 하는 의견은 지금 그린 뉴딜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주 목표로 삼는 것은 맞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같이 겸돼야 될 것은 경제 성장을 충분히 점도해둬야 되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 지금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나 덴마크 같은 국가들은 지금 가로축이 GDP 성장률이고 세로축이 지금 온실가스 감축률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덴마크 같은 국가들은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데 온실가스는 감소하고 있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국가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찍혀 있는 위치를 보게 되면 경제도 성장하고 온실가스도 성장하는 어떻게 보면 주변 국가들 보면은 약간 개발도상국의 형태의 지금 온실가스 측면에서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형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고려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저희가 염두에 뒀을 것은 이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 정책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구가 고밀이면서 온실가스가 저배출 지역인 것에 대한 공통점을 살펴보면요. 대중교통 분담률이 높은 특성이 있고 특히 교통 행태에 대한 비중이 높았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눈여겨볼 것이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지도 않았습니다. 즉 다양한 소득 계층이 그 대중교통 중심지에 같이 공존해서 살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경제와 온실가스를 좀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비동조화 추가 방향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 고려해야 될 것은 국민 행복 관점에서도 좀 비중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덴마크에 대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덴마크가 지금 몇 년째 지금 1위 하고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행복한 나라로 지금 1위를 몇 년째 지금 달성을 했었었고요. 그와 동시에 했던 것이 걷기 좋은 도시로 1위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걷기 좋은 도시와 행복한 나라 간에 좀 상호 간의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즉 보행하고 자전거에 대한 정책을 좀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라면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고 국민의 행복 추구에 대한 가치 실현도 동시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번째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공정한 전환입니다. 최근 파리 협정을 통해서 지금 예전 도쿄 협정 말고 지금 최근에 파리 협정인데 그 주요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제 공정한 전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선진국이 개도국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 서울시의 경우는 지금 다른 지자체보다는 상당히 온실가스가 낮은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정책들을 다른 지자체에서 좀 많이 벤치해가는 긍정적인 형태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효과성 외에 이제 계층 간의 형평성을 좀 같이 추구해야 되는 면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대상 정책이 소득 계층에 상관없이 곤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예를 들어 고소득자 대상의 좀 고가의 자동차 보조금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한번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교통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이 교통 인프라 투자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의견은 사회 가치 관점에서 좀 접근해 봤으면 합니다. 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이제 공유 정책이죠. 그래서 실제 제가 공유 정책을 선호하는 집단들에 대해서 저희가 구조방정식을 풀어봤었던 것인데요. 실제 이 정책들을 선호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사람들의 집단의 공통점이 평상시 얼마나 나눔을 같이 하느냐에 대한 특성이 있었습니다. 즉 평상시에 나눔에 대한 것들을 경험했던 분들이 이런 교통 정책에 대해서도 공유 정책에 대해서 선호했던 측면이 있었던 거고요. 실제 참여했던 정책, 시민 집단들에서도 그 효과가 좀 나중에 이러한 교통 부분 외에 다른 측면에서도 좀 나눔에 대한 것도 확산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선순환에 대한 형태가 있었습니다. 즉 사회 가치 측면에서 포용을 전제로 하는 참여와 나눔의 정책을 좀 추가하게 된다면은 시민의 정책이 좀 더 의미 있게 쓰여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눔을 경험한 사람들이 공유를 지지한다. 그리고 교통과 공정한 전환을 연결한다. 상당히 인상 깊은데요. 단순히 경제 성장의 논리를 벗어나서 이 교통 부분에서도 탈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이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신 국장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굉장히 강력히 동의하고요. 아마 한국판 뉴딜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그런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통 문제가 아니라 훨씬 도시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할 거고요.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도 교통뿐만 아니라 산업, 경제, 사회, 노동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할 텐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우리 사회가 기후 위기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죠. 네, 기후 위기의 자각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부문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현황을 보면요. 이 수송 부분에서 2005년도에 대비해서요. 가장 많은 부분을 좀 줄인 14.9% 정도를 줄인 이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송 부분은 더 우리가 좀 풀어야 되는 또 워낙 시민들하고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을 또 세밀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더 좀 변화 속도를 늘리려면은 친환경차 보급이 또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처음과 끝을 전반적인 과정을 다 살펴봐야 한다. 그 가장 큰 축이 지금 충전소의 문제입니다. 저만 해도 이제 전기차를 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저기가 1000세대가 살고 있는데 주차장이 한 대밖에 없습니다. 즉 주차하고 다시 내려와서 이동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에 대한 정책들보다는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정책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으면 좀 그 보급이 많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말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시민들 입장에서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는 정말 안전할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큰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신다면요. 수소 하면은 사실 저도 수소 폭탄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수소 폭탄은 일단 동력원 자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인 거고요. 사실 수소의 경우는 공기보다 한 14배 정도 가볍기 때문에 다른 연료보다는 안전하다. 특히 최근에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료들 간의 안전도 종합 평가를 평가했는데요. 휘발유가 1.44였었다면은 수소가 1.0으로서 좀 더 안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말은 이제 수소는 터지더라도 이제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확산되는 측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 관리나 그런 것들은 좀 같이 염두에 둬서 병행해 나가야지만이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색 교통 분야에서 우리가 장애인이나 어린이들 같이 교통 약자에 대한 정책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기획관님, 우리 서울시 정책에는 교통 약자에 대한 이런 정책들이 그린 뉴딜에 어떻게 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교통부에서는 내연기관차들을 주로 이제 전기나 수소차로 바꾸는 게 우선적이지만 그보다는 어떻게 보면 차의 수 자체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행이나 자전거 위주의 도시 공간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고 이렇게 개인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특히나 환경적으로 안 좋은 차는 더 많이 부담하게 하고 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보다 걷기 편한 그리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써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교통 약자에 대해서는 뭐 장애인 콜택시나 이런 부분을 보다 더 친환경 차량을 유지하는 것, 학생 통학하는데도 이런 그 미세먼지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 차량으로 바꾸는 쪽에서도 저희가 많은 그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등록 금지 정책 이런 것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관리 차원에서 내연기관 차량의 이용 제한이라든지 또 운행 중지 뭐 할 수 없는 구간 이런 것들을 좀 늘리는 이런 규제 정책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또 동시에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그런 시민들을 위한 혜택을 늘리는 정책도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저희가 좀 보완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은 저도 이제 충분히 동의한 얘기고 이제 그게 크게 억제와 지원 두 가지를 이제 같이 가야 되는 측면인데요. 사실 이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서는 억제만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활동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즉 교통이라는 것은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도 동시에 하게 되면 무분별한 억제보다는 같이 지원 정책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원이라고 하면 단순히 이제 금전적인 효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런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어떻게 보면은 지원 정책인 거거든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금전적인 혜택만 혜택이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용자들이 넘어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 그린 모빌리티 분야에 주로 수소차나 전기차 보급 정책이 좀 들어가 있고 사실 시민들이 함께 매일매일 접근하고 있는 이전 공공교통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또 이동을 하기에 편한 도시를 설계하는 방식, 또 안전한 걷기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전거 정책 이런 것들이 그린 녹색 교통 분야에 같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설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 어떨지 또 궁금한데요. 김상아 아나운서 시청자 의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열대인 토론 속에 소중한 의견들 활발하게 달아주시고 계신데요. 댓글 한번 소개해 볼까요? 먼저 마게한더님은 사람을 생각하는 그린 뉴딜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며 사람을 강조하는 소중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랄비 글라이드님께서는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기상이변이 속출한다고 하는데 이런 정책들이 더 빨리 시행됐으면 합니다라는 좋은 댓글 주셨습니다.
유성원님과 아까 소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습니다. 실시간 질문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수진최님께서는 서울시의 계획들이 너무 자동차 중심인 듯 합니다. 강력한 수요 관리, 공공교통, 자전거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 이동체계 마련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요? 이 부분은 이규진 교수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상당히 좋은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통 부분에서 저는 이제 가장 혁신적이고 긍정적인 정책이 생각하는 건 이제 저는 버스 전용 차로랑 대중교통 통합 요금제였습니다. 이건 대중교통 간의 통합을 이뤘다는 것인데요. 이제 나야 될 것은 이제 마스라 그래서 교통 통합 서비스가 있습니다. 즉 사람이 출발지에서부터 도착할 때까지 난스탑으로 모든 서비스를 이제 편하게 통합하는 것인데요. 실제 자전거를 타고 대중교통 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하나의 예약을 할 수 있거나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요금제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이고 해서 그런 마스 기반으로 접근하게 된다라면은 좀 더 보행이나 자전거에 대한 대중교통 환승이 좀 더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이제 이걸 하나의 강력한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그린 뉴딜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이 말이 정말 이렇게 확 와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를 만들고 기후 위기를 걱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생존의 방식들을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요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간에 태양광 설치하려면 어디에 연락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 유정민 박사님, 어디에 연락하면 됩니까? 네, 뭐 다양한 경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는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그 에너지 실행 조직을 수립을 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가 있고요. 그 서울에너지공사에서 태양광 지원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태양광 지원 센터를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쓰레기 박사, 쓰레기 해설가라는 별칭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이름이 깁니다. 소장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입니다. 자원순환 분야의 그린 뉴딜 정책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 분야, 자원순환 뉴딜이라고 하는 거죠. 자원순환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물질 흐름을 전환시키자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순환경제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순환경제로 가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금 수도권 매립지 위기와 기후위기, 당면한 두 가지 위기가 있고요.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환경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생산, 유통, 소비, 배출, 전 단계에서의 전환이 필요한데 너무 과제가 많습니다. 이 과제를 4가지로 압축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시민들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실천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시민들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닐을 줄이기 위해서 아무리 장바구니를 든다고 하더라도 장바구니 안이 비닐로 가득 차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즉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비닐을 줄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크게 3가지로 포장재를 쓰지 않는 매장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소비의 경우에도 포장재가 없는 소비가 가능합니다. 일회용품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회용기를 쓸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지금 시민들 주도로 해서 포장재를 쓰지 않는 매장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주도만으로는 이런 매장들이 확대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자체의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 온라인 소비로 한번 가볼까요? 온라인 소비는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소비를 통해서 오히려 일회용 포장재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화면 넘겨주세요. 온라인 소비를 통해서도 일회용 포장재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룹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유리 용기에 담아서 제품을 판매하는 거죠. 온라인을 배송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난 빈 유리병은 모았다가 다시 제품을 가져올 때 반환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유리병을 씻어서 재사용을 합니다. 일회용 포장재가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쓰레기를 줄일 의지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다회용기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일회용기를 쓰는 이유는 위생의 목적과 편리함 두 가지 때문에 많이 씁니다. 그러면 다회용기를 그만큼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쓸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 인프라가 저는 다회용기를 대여해주고 세척해주는 전문 산업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트래시 버스터즈라고 해서 행사장에서 일회용품 대신에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모델들이 이미 나오고 있고요. 장례식장, 배달 음식, 영화관 등등으로 사업 영역이 충분히 확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미국의 경우에는 커피 전문점에서도 텀블러를 이용해서 테이크아웃하고 사용하고 난 텀블러를 반환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이미 실용화되고 있고요. IT 기술이 접목이 되어서 텀블러의 이동, 반환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할 수 있는 기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를 우리가 줄일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재사용을 통해서 쓰레기 배출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즉 제품의 수명 연장을 통해서 쓰레기가 배출되는 양을 줄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재사용의 경우에는 지금 온라인 플랫폼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중고품을 거래하는 활동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인프라를 같이 구축을 해야만이 재사용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공공주도의 전략 투자가 필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사용 인프라의 경우에는 건물이 예쁘고 화려해야 됩니다. 중고품 파는 가게라고 해서 칙칙하게 되면은 중고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좀 더 밝은 분위기의 현대화된 세련된 건물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공공의 투자가 필요한 것이죠. 스웨덴의 리투나 매장이 되겠고요. 다음 일본에서도 이런 중고품 매장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재사용 업사이클 센터를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전국 지자체를 선도할 수 있는 모델 도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재사용 업사이클 센터는 중고품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업사이클 제품도 팔고 수리수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자원순환 체험들을 모두 할 수 있는 복합 자원순환 센터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재활용을 잘 해서 자원이 잘 순환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는 출발점은 분리배출을 잘 하는 것이 되겠고요. 서울시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이 분리배출을 얼마만큼 잘하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분리배출의 문제는 그냥 열심히만 하신 거예요. 열심히. 네, 열심히만 양만 많이 늘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분리배출한 것들의 절반이 다시 쓰레기로 빠져나갑니다. 일종의 쓰레기 착시 현상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분리배출은 정확하게 열심히 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정확하게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거냐,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주택 유형별로 어떻게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체계를 갖추고 시민들에게 분리배출해야 될 품목들을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아무리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선별장이라고 하는 곳에 선별을 못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부피가 작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재활용을 하려면 일반적인 분리배출 방식보다는 거점에서 모으기 위한 특별한 체계 마련들이 필요합니다. 분리배출 체계가 다양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특성에 맞는 맞춤형 분리배출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서울시의 노력이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플라스틱 방앗간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죠.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페트병 뚜껑을 시민들이 모아주면 그걸 가지고 치약 짜개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런 모델들이 특별분리배출 체계의 한 유형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이런 분리배출 체계를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에서 조금 더 심화된 것인데요. 지역 순환 완결형 구조의 재활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활용을 하더라도 조금 더 친환경적인, 더 좋은 재활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의 문제는 뭐냐면 재활용의 부담을 다른 지역에 떠넘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서울 지역 내에서 순환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도 서울의 도시농업과 연계시켜서 서울시 내에서 퇴비를 만들어서 서울시 도시농업과 연계해서 서울시 내에 소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업사이클의 경우에도 서울에서 버려지는 것들을 제품으로 만들어서 서울시 내에서 순환시켜주는 그런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이런 체계들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데 서울시가 많은 노력이 그리고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서울에서 책임질 것은 서울에서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폐기물이 늘어난 만큼 시민들의 이 문제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폐기물 문제가 이제 자원순환 경제라는 형태로 더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에너지 하시는 유정민 박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에너지와 매우 좀 유사성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에너지와 자원을 외부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 안에서 공간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업사이클링, 재활용, 재활용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서울시에서 투자하고 갖춘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부담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뭐 종량제 제도가 상당히 안정화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의 60에서 65% 정도만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이런 인프라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이 서울 시민들이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좀 이 정책을 활발하게 진행해야 될 방안들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당장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는 인천에 매립할 생각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적극적인 이 관리 대책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 아주 중요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트래시 버스터즈, 다회용기 제공 사업 이런 것들이 좀 확산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뭔가 제도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저절로 확산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게 산업적으로 확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다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수요 측면에서 다회용기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 인센티브, 그리고 일회용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뭐 부담금 제도의 도입이라든지 이런 채찍과 당근 전략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공급 측면에서는 세척 설비라고 하는 인프라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 투자에서 좀 소극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투자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초기에는 공공에서 적극 지원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린 뉴딜에 있어서 이렇게 공공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 재사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더욱더 확산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중고거래 앱이 엄청나게 호응을 얻으면서 이런 효과, 사람들의 관심, 또 참여 이런 것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모 중고거래 앱에서 거래량을 토대로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살펴봤더니 19만 톤을 줄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공공투자가 이루어지면 참 좋을 대표적인 산업이 이 분야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원순환 분야에서 가장 적극적인 뉴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재사용 분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온라인에서의 거래되는 부분들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앱들을 많이 이용하라고 시민들에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자체에서 해야 될 역할은 역시 오프라인에서의 이런 매장들이 확대되는데 이 매장들이 촘촘하게 구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네 단위까지 우리가 편의점 가듯이 쉽게 중고품을 살 수 있는 인프라들이 촘촘하게 동네 단위까지 구축이 돼야 되고요. 이 재사용 매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중고품만을 판매하는 그런 가게가 아니라 지역에서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죠. 네.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분리 배출, 우리 참 잘하는데 그걸 양적으로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신 국장님께서도 분리 배출 열심히 하실 텐데 어떤 점 신경 쓰면서 배출하고 계십니까? 저도 사실 열심히만 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열심히. 네, 근데 요즘에는 사실 굉장히 저보다도 저희 가족들이 분리배출이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꼭 헹궈서 버린다든지 아니면 좀 재질이 다른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잘라서 따로 배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신경 써서 하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아예 만들 때 좀 잘 만들어주지 맞아요. 이런 생각이 정말 더 힘들게 만드는 업체들을 보면은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 분리 배출을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처리장에서는 40% 이상 폐기된다고 합니다. 이 올바른 배출법을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알려줘야지 시민들이 쫙쫙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생활에 실천할 수 있을까요? 뭔가 방법과 통로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쓰레기로 배출되는 품목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리배출과 관련된 온라인 정보 제공 시스템을 정부 차원에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필요로 할 때 그 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뭐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하면 제품마다 QR코드를 해서 휴대폰으로 인식을 하면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까지 도입되면 더욱 좋겠죠. 개별 품목들에 대한 분리배출 여부는 뭐 그런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해주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큰 원칙들은 몇 개가 있습니다. 이 원칙만 제대로 지켜줘도 분리배출은 상당 부분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씻어서 배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물을 비우고 씻어서 배출하는 것은 생산자도 할 수 없고 재활용 사업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만이, 배출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배출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네. 오늘 또 많이 배우고 갑니다. 자, 이제 오늘 토론의 마지막 발표입니다. 그린 뉴딜과 생물 다양성 위기를 주제로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님의 발표입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신재은 활동가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발제인데요. 오늘 저는 그린 뉴딜과 생물 다양성의 위기라고 하는 주제로 주요한 도시 정책을 좀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프를 하나 좀 보여주실까요?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구 생명 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화되면서 동식물들이 서식처를 파괴하고 있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른바 6차 대멸종이라고 하는 생물 다양성의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보시면 1970년을 기준으로 해서 쭉 그래프가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네, 전 세계 생물종의 개체군 규모가 약 68% 가까이 감소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식물과 인간들이 서로 간섭하는 상황이 지금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물 다양성의 위기를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그린 뉴딜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로 생태계 보전과 복원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EU의 생물 다양성에 EU 그린딜 같은 경우에는 강과 바다 그리고 육상 생태계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2030 생물 다양성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육지 면적과 해양 면적의 30%를 법정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전략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2030년까지 약 2만 5천 개 이상의 댐이나 보를 철거하는 것, 그리고 또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혼액을 야기하는 그물과 같은 어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사실은 100만 가지의 전략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전략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전략 중에서도 저는 오늘 특히 서울시의 육상 생태계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은 도시화를 겪으면서 사실은 대부분의 녹지가 택지로 개발이 됐습니다. 해서 보시면 땅으로 물이 투수되지 않는 불투수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요. 녹지 면적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녹지가 사라지고 불투수층이 늘어나게 되면 도시가 지속 가능성도 함께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혹시 2010년과 11년에 광화문과 강남역이 물에 잠겼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이 홍수가 하수 관거가 너무 부족해서 생긴 일이다라고 하는 평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이 관거를 많이 늘리자라고 하는 정책이 제시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 서울연구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가장 왼쪽의 분홍색 그래프가 당시에 침수가 많이 됐던 곳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각각의 요인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침수가 많이 된 곳들이 관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불투수 면적이 높은 곳에서 주요하게 많은 침수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홍수와 가뭄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도시가 숲을 잃었기 때문에 도시의 홍수 위험도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도시가 숲을 잃으면 또 무엇을 얻게 될까요? 바로 폭염입니다. 저는 사실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 편이어서 2018년에 폭염을 겪으면서 기후위기가 정말로 두렵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의 기온이 1910년과 비교해서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특히 고온 지역의 분포 같은 경우에는 숲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지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숲을 잃고 열섬 현상을 얻은 거죠. 숲을 잃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얻었을까요?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시민들께서 사실 요즘에 가장 많이 체감하시는 환경 이슈가 미세먼지일 텐데요.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나무와 숲이 있는 공원이 도심 지역에 비해서 미세먼지가 약 25%에서 40% 가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한 그루가 흡수할 수 있는 미세먼지가 약 35.7g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요. 사실은 이 숲을 지키는 게 미세먼지를 줄이는 길이고 숲을 잃으면 다시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이 이미 많은 숲을 잃었고 전국에서 녹지가 가장 적죠. 그로 인해서 지속 가능성도 함께 잃어버린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숲이 여전히 좀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시공원 일몰제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헌법재판소가 사유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국가가 공원을 지정한 것이 사유재산 침해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개발이 가능한 대지에 대해서는 공원을 일몰시켜라, 매입하지 않으면 일몰시켜라라고 하는 취지의 판결을 20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20년 7월부터 공원 일몰이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제적으로 또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공원 부지를 매입해 오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정책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많은 공원들이 위협을 받고 있고요. 또 전국적으로는 이렇게 해제된 부지에 아파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계획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또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돼 있는 그린벨트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린벨트를 지켜서 서울이라고 하는 거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야 한다. 이런 시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높아서 사실상 최근에 있었던 그린벨트 해제가 한번 주저앉기도 했지만 여전히 태릉도 그린벨트인데 여기에 대한 개발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녹지는 개발 유보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아직은 한국 사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숲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최후의 보루이고요. 또 시민 여러분들께는 여가의 공간이기도 하고 또 다람쥐 같은 녀석들한테는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서식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생물 다양성의 거점을 지켜내고 또 사실 더 많은 생물 다양성 거점을 만들어 나가야 할 그럴 필요가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그린벨트나 도시공원, 또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동물 보호구역 같은 다양한 보전 제도를 통해서 녹지를 보호하고 또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정책들을 또 추진하고 유지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다양한 보호 지역들을 잘 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거점들을 만들어서 좀 도시가 지속 가능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도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숲을 잃으면 정말 많은 것을 잃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기후위기 그리고 생태 환경 보전, 지금 현재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또 코로나나 각종 자연 재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파괴한 대가가 정말 혹독하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데요. 교수님 어떠십니까? 요즘 네. 이 상황들. 마음 아프죠. 네, 네. 근데 아파하고만 있으면 안 되고요. 사실은 생태계가 선순환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미 파괴했잖아요. 그래서 충격이 오거든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한데요. 일단 충격을 최소화하는 완화 방안도 중요하지만 충격 자체를 없앨 수 없다면 충격을 받고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도시 기반 시설들을, 노후화된 도시 기반 시설들을 빨리 검토하고 그것들을 복구하는 작업들, 그리고 노후화된 건축물들을 다시 그린 리모델링하고 또 다시 지어야 될 건물이라면 가능하면 화석 에너지 의존도가 없는 건축물로 짓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생태계의 안전과 인간의 안전 그 동시에 다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숲과 또 생물 다양성을 지키면서도 도시 기반 시설들을 재점검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신 국장님 발표 자료를 보면은 전국 광역시별로 녹지 면적은 서울시가 가장 적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그린 뉴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도시 숲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 도시 숲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면요? 사실은 그 서울 같은 도시에서 신규로 공원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미 대부분 택지로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기존의 공원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신규로 조성하는 것도 그렇고 부지를 매입하거나 혹은 임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핵심적으로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와 예산 편성을 통해서 공원을 지키고 또 조성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키는데 비용을 들여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도시공원 일몰제, 그린벨트,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이 숲을 지키는 것, 이것들이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까 이제 공원일몰제가 사유재산 침해로부터 비롯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임야가 임야로 쓰이고 논이나 밭으로 쓰이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야처럼 상대적으로 사유재산 피해 정도가 적은 경우에는 좀 다른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곳을 이제 쭉 지켜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최근에 서울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잘 해나가고 있고요. 실제로 시민들이 개발이 가능한 땅이 대지라고 하는데요. 이 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입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사유재산 침해와의 상충되는 부분들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다양한 관점으로 이 서울이 탄소 중립 도시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될 부분들, 에너지, 건물, 그리고 교통, 폐기물, 그리고 숲과 생물 다양성의 보호,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전문가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김상아 아나운서 시청자 의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도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양한 의견 주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준준님께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집에서도 참여하고 싶은데 사실 좀 어려워요. 쉽게 해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실천해 보겠습니다. 라고 궁금증 남겨주셨고요. 소화님께서는 분리수거할 때 페트병에 붙어있는 비닐 라벨을 다 떼고 버리는데요. 그것만 떼도 쓰레기 양이 엄청나요. 이 비닐 라벨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쓰는 업체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면서 이 규제에 대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줄리아 킴님께서는 재활용이 어려운 소재는 아예 포장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이 정책에 대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질문도 살펴볼까요? 종이는 친환경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종이 빨대는 괜찮은 거죠? 네, 요즘 플라스틱 대신 이 종이 빨대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도 이 질문 굉장히 궁금합니다. 홍수열 소장님, 종이 빨대는 정말 괜찮나요? 그 친환경 재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써도 되는 친환경 재질은 없습니다. 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소비 자체가 어쨌든 환경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친환경 재질이니까 써도 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 환경에 대한 관점들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든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전략이 먼저 선행이 되고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다면 상대적으로 더 친환경적인 재질을 써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빨대 자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빨대 자체를 쓰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음껏 써도 되는 건 없고 줄일 수 있는 것 꼭 줄이자는 의견 감사합니다. 답변이 여러분께도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토론회 이어갈까요? 네. 김상아 아나운서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오늘 토론회가 있기 전인 9월 중순에 자치구별로 제1차 그린 뉴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들께서 많은 내용을 심도 깊게 논의를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자치구 토론회 결과와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린 뉴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그린 뉴딜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 대시민 토론회를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탄소 제로 도시, 우리 모두의 고민과 행동이 지금 필요합니다. 자,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공공의 힘, 민간의 힘, 이 모든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요. 그렇다면 공공의 영역에서 또는 민간의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2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치구별 그린 뉴딜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요. 주요 결과 여러분 함께 보시죠.
네, 22개 자치구에서 지난 9월 21일 월요일부터 10월 13일 화요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된 자치구별 그린 뉴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우선 추진을 희망하는 그린 뉴딜 분야부터 살펴보면요. 그린숲은 총 7개 자치구에서, 그린 빌딩은 6개 자치구에서, 그린 에너지와 그린 사이클은 총 3개 자치구에서 우선 추진을 희망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린 뉴딜 분야별 정책에 대한 인식 현황을 살펴볼까요? 먼저 그린 빌딩 분야에 대해선 비용 발생에 대한 걱정과 함께 민간 분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린 모빌리티 분야는 충전에 대한 불편함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고 그린숲 분야에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건물 화단 조성 지원에 개인주택이 빠져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린 에너지 분야에 대해선 홍보 부족과 지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의견도 있었네요. 그린 사이클 분야에는 실천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주목할 만한 내용도 나왔는데요. 그린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다음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서울시와 자치구의 바라는 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서울시의 바라는 점으로 그린 빌딩 분야에선 건물 에너지 효율이 부동산 가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린 모빌리티 분야에선 수소 충전소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과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자전거 도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치구의 바라는 점도 살펴볼까요? 그린 빌딩 분야는 9차원의 가꿈 주택 사업, 낡은 건물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정책 추진이 있었고요. 그린숲 분야는 나무 많이 심기, 그린 사이클 분야에선 단독주택 지역의 집화소 설치, 그리고 재활용 플랫폼 구축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의된 시민 실천 방안을 살펴보면요. 단열 강화 리모델링 시행부터 나무 심기, 분리배출 잘하기 등 개인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린 뉴딜 정책 수립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303분의 시민들께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냐는 질문에 58.75%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린 뉴딜 5대 분야 가운데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그린 빌딩이 79표로 가장 많이 득표했고 그린 모빌리티와 그린 숲, 그린 사이클, 그린 에너지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와는 다르게 설문 참여자 지역에 설치했으면 하는 그린 뉴딜 시설에 대한 질문에선 공원 또는 숲이 1위를 차지해 중점 추진 분야 결과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우려점도 물어봤는데요. 시민들의 호응 및 참여도 저조가 96표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는 개인 부담 비용 증가가 꼽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치구별 그린 뉴딜 토론회 결과와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알아봤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더 자세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네, 김상아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자치구 토론회와 시민 참여 설문조사 결과를 알아봤는데요. 시민들께서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 빌딩을 뭔가 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시는데 원하는 것은 숲을 원하고 계십니다. 네. 자, 여기 앉아 계신 전문가들께서는 시민들의 의견, 토론 의견, 그리고 또 설문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자, 이명주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았을 때는 다 집에서 쾌적하게 좀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렇게 숲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김으로 인해서 아마 그 퍼센트가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요한 건 건물이에요. 건물에서 태어나서 건물에서 죽거든요. 네. 인생의 90% 이상을 건물에서 지내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물이 중요하고 건물이 개선되어야 되고 건물이 부동산 가치에 정말 그린 리모델링이 되고 에너지 등급이 높을수록 부동산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제도권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좀 제도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기후위기 시대의 폭염이나 한파 그리고 좀 더 안전하기 위해서도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적정 주거권과 그린 빌딩, 그린 리모델링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 그 교통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시민들이 주셨던 의견 중에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걷고 싶은 도시가 만들어지려면은 보행로를 확보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간에는 자동차 전용 도로 중심으로 되었다라면 이제는 보행 전용 도로와 자전거 전용 도로가 확대돼야 됩니다. 그리고 보행 전용 도로에 있어서면서도 이제 걷다가 불법 주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숲이 1위 했는데 숲과 교통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걷는 길이 나무가 심어져 있고 꽃이 있다라면 얼마나 사람들이 걷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걷는 도시에 나무가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친환경적인 교통적인 측면으로 전환되었으면 하는 저도 의견을 드립니다. 네네. 차가 늘어나고 또 주차장이 막 늘어나고 이런 도시는 탄소 중립 도시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프랑스 파리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6만 개 없애겠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당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동의 변화 그리고 걷기 좋은 도시 그러면서 차량에 대한 수요 관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태양광 질문도 이 의견도 많았는데요. 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에서 5위를 해가지고 일단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줄이고 생산하고 하는 것에 대한 좀 의식이 조금 좀 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뭔가 태양광으로부터 에너지 생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편익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서 좀 더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폐기물 분야에서도 아까 이 시민들께서도 제발 좀 라벨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아니면 이거 좀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힘들다. 이런 얘기를 딱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규제는 어쨌든 서울시 영역보다는 환경부 영역이니까 맞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생산 단계에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의회의 결과인 것 같아요. 본인이 지역에 설치하기 원하는 그린 뉴딜 시설로 재활용 시설이 4위에 올랐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획기적인 결과인데요. 어쨌든 이런 시설 인프라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기보다는 좀 이런 인프라들이 구축되는데 우리 서울 시민들이 적극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숲을 가장 원하고 계십니다. 시민들께서. 네. 괜히 뭔가 이긴 것 같네요. 네. 네, 근데 사실은 그 시민분들께서 공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를 저희가 최근 몇 년 사이 굉장히 좀 체감을 하고 있어요. 시민들께서 이제 공원의 코로나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중요성을 좀 많이 체감하시는 것 같은데요. 심지어는 지역에 개발 사업이 생기거나 나무가 잘리면 지역 주민들께서 직접 의견을 정리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조직해서 지자체나 뭐 관련 사업체에다가 의견을 전달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고 저희한테 자문해달라고 연락도 많이 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주민들의 이렇게 높아진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서울시의 그런 녹지 정책도 탄탄하게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치구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 중에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이 그린 뉴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린만 강조되고 일자리 마련에 대한 관심은 덜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구체적인 예나 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이명주 교수님께서는 아마 건물 분야가 네. 일자리와 상당히 많이 연결될 거라고 얘기를 네.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까 EU에서는 그린 리모델링을 경기 침체 위기의 돌파구로 삼은 이유가 바로 산업 생태계가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건물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요,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협업을 해야 됩니다. 분야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제조업의 제품들이 또 그 건물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건물 하나를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인테리어, 설계, 전기 설계, 기계 설계, 전기 통신 설계뿐만 아니라 토목, 그리고 조경까지도 더 나아가서 시공산업, 감리산업,
그리고 에너지 산업, 요즘같이 에너지 분야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IT 분야의 산업까지도 다 하나로 포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건축 분야는, 특히 도시 분야는 바로 스마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포함시킬 수 있는 한 몸이라는 거, 그리고 많은 분야의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템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근데 아이템이고 거기에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일자리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정책 단계에서 뭔가 앞부단에 설계가 되거나 그걸 촉진하도록 뭐 선행 투자 또는 인력 양성 이런 것들과 연결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아까 전반적인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에겐 2020년부터 2023년, 2025년까지 이 시기를 정말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양질의 일자리, 진짜 건축물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쪽으로, 특히 디지털뿐만 아니라 그린 뉴딜 쪽으로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와 그다음에 건축에 대한 투자, 산업에 대한 투자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제도에 대한 시그널이 시장에 닿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그거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동산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시그널과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미리 되어야지만이 준비하는 단계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는 준비하는 단계를 통해서 2023년 이후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뭔가 투입을 해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 영역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에서는 정부 정책 안에서는 자원순환 정책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일단은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이제 일회용 사회가 다회용 사회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시민 생활 밀착형의 소규모 인프라들이 굉장히 확충이 돼야 되는데 그린 뉴딜에서는 너무 큰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 단위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만 찾지 생활 단위에서 촘촘하게 구축해야 될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관심이 좀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재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는 것들이거든요. 재사용은 기본적으로 자동화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 것이죠. 다회용기만 하더라도 다회용기를 가져가고 다시 수집하고 세척하고 하는 과정들이 모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재사용 업사이클 도시 서울이 된다라고 한다면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사실 주변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이런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적당한 정말 적정한 이런 임금 이런 것들이 전혀 제공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폐기물 분야, 자원순환 분야야말로 사회적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함께 다양한 분들의 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장님, 그 생물 다양성을 지키고 또 생태계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이런 활동들도 일자리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시고요. 사실은 그 많은 시민들께서 기존의 보호구역에 사유지가 묶여 있다면 그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해제되면 집값이 갑자기 엄청나게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곳들을 사실은 명분이나 선의만으로 지키자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녹지나 상수원을 저희가 뭐 일방적으로 지켜야 될 대상이라기보다는 많은 시민들께서 생태계 서비스를 받는 대상으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녹색연금 같은 개념으로 이곳을 잘 가꾸고 잘 지키는 분들께 생태계 서비스를 지불하고 또 이 자체가 또 저성장식의 중요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생태계 보전과 일자리, 지역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에서도 에너지 분야하고 교통 분야에서도 일자리 연계 방안 같은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너지도 재생 가능 에너지도 있지만 효율 개선 분야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이런 기후변화나 아니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교육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들도 상당히 아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우선 에너지 분야에서 재생에너지의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명주 교수님께서 관련 산업의 연관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재생에너지 역시 관련 산업의 연관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시장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린잡, 녹색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어떤 역할이 상당히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산업들이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라든지 에너지 저장 장치, 그다음에 뭐 전기차 이런 것들이 새롭게 이 전력 시장 구조나 에너지 시장 구조를 바꿔내면서 다양한 프로슈머가 생겨나고 다양한 전력 산업에 있어서의 시장 모델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런 산업을 앞으로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지역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면은 좋은 일자리를 상당히 에너지 부문에서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를 위해서는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산업에 대한 교육과 지원 체계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또 갑작스럽게 질문을 드립니다만은 교통 분야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도시 쪽에서는? 교통 분야는 지금 개인 교통 수단을 공공으로 가게 되면은 공공 운전자들에 대한 혜택과 지금 개인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통행 자체를 이제 그 배달 같은 것도 이제 공공적인 앱이나 활동들을 통해서 모아서 가는 형태, 네. 택배 같은 것도 이제 모아서 허브 개념으로 가게 되면은 그에 관련된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지금 뭐 자율주행차 같은 것도 많이 일자리 측면에서 포함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좀 공공적인 교통 정책들을 많이 포함하게 되는 일자리도 같이 병행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공공 정책이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기획관님 그 전반적으로 그린 뉴딜의 일자리가 덜 연결되어 있다.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런 질문을 시민들께서 또 주셨고 또 이런 그린 뉴딜이라고 했을 때 청년들이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기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그리고 청년들이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린 뉴딜 관련한 정책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린 뉴딜에서는 사실 단기적으로 일자리는 공공에서 직접 뭐 투자해서 만드는 자리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보다 근원적으로는 민간 활력을 통해서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거고요.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공에서 정확한 신호를 민간에게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로 에너지 빌딩에 대한 정책을 계속 강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린카에 대한 정책, 그리고 보행 위주의 도시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런 정책들을 저희가 신호를 명확히 주면 민간에서 그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투자하시는 것을 통해서 민간의 활력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을 보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실 청년청이란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청년 맞춤형 정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뭐 직장인들, 학생들로 구성된 청년 패널 위원회가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내셔서 또 많은 사업들도 제안을 하고 계셔서 여기서 채택된 것들은 시민 참여 예산으로 채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많이 토론되고 있는 다해용기 사업에 대한 지원이나 채식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지원해 보자라는 거. 그리고 기후변화 교육을 보다 촘촘하게 하자. 이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시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도 저희가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청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앞에도 미세먼지 없는 뭐 서울 그리고 온실가스 걱정 없는 그러니까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 헌법상에 걸린 환경권을 최대한 보장해드려서 청년들의 그야말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최대한 발휘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청년에 대한 그야말로 근본적인 지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최재천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린 뉴딜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 뉴딜을 통해서 온실가스도 줄이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을 변화시켜 나가야지 정말 이 도시에서도 탄소 중립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 오신 패널들께 아주 간략하게 질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시민들께서도 정말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어떤 것들을 하면은 이 온실가스 줄이는데 실천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하나와 또 자유롭게 마지막으로 이 그린 뉴딜 관련해서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좀 우리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두 가지를 하셔도 됩니다. 당부하고 싶은 말씀
아니면 쉽게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실천 방안,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는 사실은 저희가 오늘 뭐 수송, 건축, 뭐 다양한 부분에서의 뭐 그린 뉴딜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시민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그린 뉴딜, 온실가스 저감은 제가 생각할 땐 채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산업이 온실가스에 기여하는 비율이 약 18%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시민 여러분 개개인이 조금씩을 실천해 주셔야 저감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소장님. 시민 개개인의 개인 실천들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소비 습관, 정확한 분리배출이 일단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쓰레기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소비자 개개인이 쓰레기를 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든 생산자에 대해서 좀 다 같이 분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노하자. 높아진 이 분노 게이지를 통해서 네.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서울시는 그동안 이제 기후 에너지 부문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과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그 성과의 이면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최근 이제 그린 뉴딜에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는 있지만 서울시가 열심히 잘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다른 지자체로부터 뭔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그런 거버넌스가 충분히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오늘 이런 시민 토론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여러 가지 서울시 정책의 시민의 참여, 관심들이 이 성공에 좀 어떤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빨리 공급하는 것만이 최선이었었고 그 효율성 중심으로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아직 앞으로는 아마도 느리게 가는 정책, 즉 도로를 축소하고 보행으로 가는 정책이 아마 우선될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들의 불편함도 동반할 거고 추가적인 비용도 동반할 겁니다. 근데 그러한 정책들이 지금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이라고 시민들이 이해해 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이런 정책이 올바르게 빨리 자리 잡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 건물을 보실 때 평당 가격이 얼마예요? 임대료가 얼마예요? 이 내용만 보시지 마시고요. 그것도 보시고 이 건물은 한 달 임대료 내지는 에너지 비용이 어느 정도예요? 라고 하는 것까지 꼭 챙겨봐 주시고요. 이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은 도대체 몇 등급이에요? 라는 것도 좀 봐주시고요. 어디에서 그걸 읽을 수 있나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라고 계속 제도권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그것만이 건축물을 더욱더 에너지 효율 등급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예, 도시에서 시민분들은 온실가스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시기도 하지만 정도에 따라서 또 원인자이시기도 합니다. 쉽게 줄이는 방법은 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시민분들께서 에너지를 원래 가격보다 싸게 많이 쓰고 계시고요. 쓰레기를 배출하시면서도 실제 비용보다 훨씬 적게 내고 계십니다. 진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들이시고 그에 맞는 비용,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희 서울시와 같은 공공기관들, 그 큰 기업들이 이런 대의에 맞게 잘 활동하고 운영하고 있는지를 좀 꾸준히 감시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2시간 동안 진행된 그린 뉴딜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 마련 대시민 토론회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구 평균 기온 1.5도, 그 1.5도 이상 오르지 않기 위해서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2050년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유일한 지자체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 해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린 뉴딜이 서울에서 시작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세요.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6분의 패널 그리고 김상아 아나운서에게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TBS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긴 시간 저희와 함께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린 뉴딜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 대시민 토론회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